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한 불빛으로 치장되어 있지만 강남 테헤란로의 중심에 우뚝 솟은 한성그룹 본사 사옥의 최상층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곳은 대한민국 IT 산업의 심장이자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한 지역 대표의 집무실이었는데 오직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창백한 푸른 빛만이 그의 날카로운 턱선을 비추고 있었다. 지역은 습관적으로 미간을 찌푸린 채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요하던 사무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진동하며 모든 모니터의 화면이 일시에 검은색으로 변해버렸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하기에는 그 변화가 너무나도 기이하고 정적이었기에 그는 펜을 내려놓고 화면을 응시했다. 수백억 원의 비용을 들여 구축한 한성그룹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 아이기스가 외부의 침입을 허용했다는 사실보다 지역을 더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화면 중앙에 천천히 떠오르는 픽셀 글씨였다. 붉은색 경고창이나 요란한 사이렌 소리 대신 투박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린아이의 장난기 가득한 필체를 흉내낸 디지털 글씨가 깜빡거렸다. 아빠 문 열어주세요. 나 로비에 있어요. 라는 문장은 그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단어들의 조합이었기에 지역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굳어버렸다. 이것은 경쟁사의 악의적인 해킹 공격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질 나쁜 장난인가를 판단하기도 전에 화면은 다시 한번 바뀌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지역은 즉시 보안팀장에게 내선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와 함께 시스템 통제 불능 상태라는 보고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 너머로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로비를 상상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한성그룹의 로비에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비이성적이었지만 해커가 보여준 실력만큼은 소름 끼치도록 완벽했기에 그는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엘리베이터가 초고속으로 하강하는 동안 지역의 머릿속에는 지난 33년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 어디에도 아이라는 존재는 없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마주한 광경은 긴장감 넘치는 테러 현장이라기보다는 기묘한 부조리극의 한 장면처럼 보였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보안 요원들이 곤봉을 쥔 채 둥그렇게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고작 5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작은 아이 하나가 서 있었다. 아이는 등 뒤에 자신의 몸집만한 로봇 모양의 가방을 메고 있었으며 한 손에는 막대 사탕을 든 채 보안 요원들을 신기하다는 듯이 올려다보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울려 퍼지는 지역의 구두굽 소리에 아이의 시선이 천천히 돌아갔고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히는 순간 지역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묘한 감각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당혹감을 넘어선 본능적인 전율이었는데 아이의 눈동자가 자신의 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갑고 깊은 검은색 눈동자, 그리고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오만함까지 아이는 지역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를 닮아 있었다. 지역의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하여 물러나게 하자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에 물고 있던 사탕을 빼내며 당당하게 그를 향해 걸어왔다. 보통의 아이라면 거구의 어른들과 낯선 환경에 울음을 터뜨렸겠지만 이 아이에게서는 지역이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에서나 느꼈을 법한 기이한 침착함이 흘러나왔다. 한지혁 씨 맞나요? 아이의 목소리는 아직 변성기가 오지 않아 맑고 투명했지만 그 말투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부르는 것처럼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지역은 자신의 이름 뒤에 붙은 시 라는 호칭에 헛웃음을 흘릴 뻔했지만 표정을 굳히며 아이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시선을 맞췄다. 가까이서 본 아이의 얼굴은 더욱 충격적이었는데 오뚝한 콧날과 얇은 입술선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지역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네가 누구냐고 물었고 시스템을 다운시킨 범인이 너냐고 추궁했다. 아이는 대답 대신 자신의 로봇 가방에서 낡은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 액정에는 방금 전 지역의 집무실 모니터에 떴던 것과 동일한 코드가 흐르고 있었다.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 34군데나 발견되었어요. 방화벽 코드를 7번 라인에서 수정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더 큰 공격을 받을 거예요. 아이는 마치 숙제를 검사받는 학생처럼 태연하게 말하며 태블릿을 지역의 가슴팍에 떠밀었다. 지역은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이가 건넨 태블릿 화면 속에 떠있는 복잡한 알고리즘은 분명 한성의 메인 서버를 장악했던 그 코드였다. 내 시스템을 뚫은 목적이 돈이니 누가 시켰지. 지역은 아이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아이는 재빠르게 뒷걸음질 치며 거리를 두었다. 그 순간 아이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는데 그것은 해커로서의 자신감이 아니라 버려진 아이가 가질 법한 깊은 슬픔과 원망이 섞인 눈빛이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엄마가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온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아이는 다시 사탕을 입에 물며 웅얼거렸고 그 모습은 영락없는 5살짜리 꼬마였지만 내뱉는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지역은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아이를 경찰에 넘겨야 할지 아니면 보안팀에 넘겨 조사를 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지금 밖으로 내보내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직감 때문이었다. 주변을 둘러싼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어 이 기이한 광경을 촬영하려 하고 있었다. 지역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재킷을 벗어 아이의 머리에 뒤집어 씌우곤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갑작스러운 포옹에 아이는 잠시 버둥거렸지만 이내 지역의 어깨에 고개를 파묻으며 얌전해졌다. 아이에게서 나는 달콤한 우유 냄새와 묘한 흙내음이 지역의 코끝을 자극했고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작은 생명체의 온기에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따라와 설명은 내 방에서 듣지. 지역은 보안팀장에게 입단속을 시키라는 눈빛을 보내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밀폐된 공간에 둘만 남게 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지역은 품에 안긴 아이가 생각보다 훨씬 가볍고 말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60층까지 올라가는 짧은 시간 동안 지역은 아이를 내려놓지 않았고 아이 역시 재킷 속에서 꼼지락거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문득 5년 전 제주도에서의 그날 밤이 뇌리를 스쳤다. 태풍이 몰아치던 밤이었고 호텔 바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는 비에 젖은 채 떨고 있었다. 이름도 묻지 않았고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았던 하룻밤의 일탈은 지역의 완벽주의적인 삶에서 유일한 오점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만약 그날의 결과가 이 아이라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집무실에 도착해 아이를 소파에 내려놓자 아이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차갑고 모던한 인테리어의 사무실은 아이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아이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만지작거렸다. 이름이 뭐니? 지역이 넥타이를 완전히 풀어 탁자에 던지며 묻자 아이는 명패를 내려놓고 또렷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별이요. 엄마가 별을 보고 지어주셨어요. 별이라니 그 여자다운 이름이라고. 지역은 생각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 별아, 네가 내 아들이라는 증거는 있니? 단순히 시스템을 해킹해서 아빠라고 부른다고 내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지역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냉정하게 물었다. 그는 기업의 총수였고 모든 것을 데이터와 증거로 판단하는 사람이었기에 혈연이라는 감정에 휘둘릴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로봇 가방의 지퍼를 열고 꼬깃꼬깃해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모 대학병원의 로고가 찍혀 있었고 붉은색 스탬프로 친자 확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엄마 몰래 칫솔을 훔쳐서 검사했어요. 내 머리카락이랑 아빠가 예전에 뉴스 인터뷰하다가 흘린 머리카락은 구할 수 없었지만 할머니가 버린 빗에서 머리카락을 찾았거든요. 별이의 설명은 기상천외했고 논리적인 비약이 있었지만 그 당당한 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고 그 안에 담긴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임을 직감했다. 99, 9%라는 숫자가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지역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5년이라는 잃어버린 시간의 무게였으며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자라고 있었던 자신의 핏줄에 대한 증명이었다. 지역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별이는 그런 그를 관찰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는 몰라요. 내가 여기 온 거 엄마는 아빠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짐이 될까봐 숨어 사는 거예요.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역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짐이라니. 자신의 아이와 여자가 짐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에 지역은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죄책감을 느꼈다. 엄마는 지금 어디 있니? 지역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고 눈빛은 매섭게 변해 있었다. 그것은 아이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과 그들을 이렇게 만든 상황에 대한 분노였다. 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태블릿을 다시 조작하여 지도를 띄웠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달동네. 재개발이 멈춰 폐허나 다름없는 곳에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곳은 한성그룹의 화려한 사옥과는 정반대의 세상이었고 지역은 그 여자가 그곳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었을 고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지역은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고 이번에는 운전기사가 아닌 자신이 직접 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여자가 자신의 아이 엄마가 어딘가에서 떨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별이는 그런 지역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안도감 섞인 미소였다. 아빠 운전 잘해요. 난 멀미 심한데. 아이의 엉뚱한 질문에 지역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얼어붙어 있던 사무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꽉 잡아라.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게 모실 테니까. 지역은 별이를 다시 안아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품에 안긴 아이는 작고 연약했지만 그 무게감은 지역이 짊어지고 있던 한성그룹의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 무겁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지역은 굳게 다짐했다. 5년 전의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다고. 이제 다시는 내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고.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지역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잊고 살았던 열정이었고 아버지라는 낯선 이름이 주는 책임감이었다.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강남의 대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을 때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지역의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시선은 전방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지만 신경은 온통 조수석에 앉은 작은 아이에게 쏠려 있었다. 별이는 자신의 몸보다 훨씬 큰 안전벨트에 매달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옆모습이 지역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한 여자의 얼굴과 묘하게 겹쳐지며 그를 괴롭혔다. 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지만 지역에게 그날 밤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위로를 받았던 유일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제주도의 거친 파도 소리가 창문을 때리던 그 밤, 호텔바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던 그에게 다가와 말없이 젖은 어깨를 빌려주었던 여자의 체온과 떨리던 숨결이 지금 옆에 앉은 아이에게서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었다. 지역은 신호 대기 중에 잠시 차를 세우고 재킷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다시 한번 꺼내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애써 참아내며 핸들을 꽉 쥐었다. 99. 9%라는 잔인하리만치 정확한 숫자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것은 그가 지난 5년 동안 일에만 매달리며 외면해왔던 삶의 공백을 증명하는 성적표와도 같았다. 도대체 왜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일까? 그리고 왜 연락 한 번 없이 사라져서 그 험한 곳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것일까? 하는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지역은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기업의 총수이면서도 정작 자신의 여자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자괴감을 느꼈다. 그는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놓인 아이의 낡은 로봇 가방을 힐끔거렸는데 그 안에는 아이가 해커로서의 재능을 발휘해 세상을 조롱하며 살아온 흔적들이 담겨 있을 것이 분명했다. 아빠 운전 솜씨가 생각보다 괜찮네요. 난폭 운전으로 딱지 떼인 기록이 작년에만 3번 있길래 걱정했거든요. 별이가 침묵을 깨고 툭 던진 말에 지역은 헛웃음을 삼키며 아이를 쳐다보았는데 아이는 태블릿 PC를 무릎에 올려놓고 현란한 손놀림으로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다. 네가 내 뒷조사까지 한 거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건 알고 있겠지. 지역이 짐짓 엄한 목소리로 대꾸하자 별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태블릿 화면을 지역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도로 교통 상황과 함께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정교하고 빠른 경로를 제시하고 있었다. 지금 가는 길은 막혀요. 저기 골목길로 빠지면 5분 단축할 수 있어요. 엄마가 기다리다 지쳐서 울지도 몰라요. 아이의 목소리 끝에 묻어나는 미세한 떨림을 감지한 지역은 아무 말 없이 아이가 가리킨 방향으로 핸들을 꺾었다. 골목길로 접어들자 차창 밖의 풍경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화려한 고층 빌딩들은 사라지고 낮고 허름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좁은 길들이 이어졌다.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켜져 있어 어두침침한 거리는 지역이 평소라면 절대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 낯선 세상이었지만 아이에게는 익숙한 귀갓길인 듯했다. 지역은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발끝에 힘을 주며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많이 힘들었어. 그 질문은 지역이 가장 묻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듣기 두려운 질문이었다. 별이는 잠시 타자치는 것을 멈추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엄마는 바보예요. 코딩 실력은 나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프로그래머인데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잃었어요. 아이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건조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엄마에 대한 애틋함과 안타까움을 숨기지는 못했다. 빚쟁이 아저씨들이 매일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요. 엄마는 내가 자는 줄 알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지만 나는 다 알아요. 별이의 고백은 지역의 심장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다. 자신이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야경을 감상하던 그 시간들에 그의 여자와 아이는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에 떨며 밤을 지새웠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내가 해킹해서 빚쟁이들 계좌를 영원으로 만들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엄마가 남의 돈을 훔치거나 해코지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았는데 오늘은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아이의 작은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것을 본 지혁은 한 손으로 아이의 주먹을 감싸 쥐었다. 그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온기가 지혁의 차가웠던 마음을 녹이며 뜨거운 부성애를 일깨웠다. 이제 그럴 필요 없어.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다시는 그 누구도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 거다. 지혁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고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한성그룹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지켜내겠다는 맹세였다. 차는 어느새 서울의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인 달동네의 입구에 도착했고 더 이상 차가 진입할 수 없는 가파른 언덕길이 눈앞에 펼쳐졌다. 지혁은 차를 세우고 내리려 했지만 주변의 풍경이 너무나도 처참해서 잠시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깨진 보도블록과 널려있는 쓰레기 봉투들, 그리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낡은 주택들이 얽혀있는 이곳이 바로 자신의 핏줄이 자라온 환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문을 열었고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박혔다. 지혁이 별이를 안고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하자 골목 어귀에 앉아있던 노인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는데 최고급 수트를 입은 남자와 낡은 옷을 입은 아이의 조합은 누가 봐도 이질적이었다. 별이는 지혁의 어깨에 기대어 작은 손가락으로 길을 안내했는데 골목은 미로처럼 복잡하고 어두워서 아이의 안내가 없었다면 길을 잃기 십상이었다. 저기에요. 파란 대문집. 별이가 가리킨 곳은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작은 옥탑방이었다. 녹이 쓴 철제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지혁은 그 불빛을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5년 전 그날 밤 빗속으로 사라지던 그녀의 뒷모습이 오버랩되면서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대문 앞에 선 지혁은 잠시 숨을 고르며 아이를 내려놓았고 별이는 익숙하게 대문을 밀고 들어갔다. 마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공간에는 다 다른 운동화 한 켤레와 주인을 잃은 빨래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그리고 닫혀있는 방문 너머로 흐느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처절하고 절망적인 소리였다. 별아, 우리 별이 어디 갔니? 제발. 끊어질 듯 이어지는 목소리에 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고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문을 향해 다가갔고 별이는 그런 아빠의 옷자락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상봉이 아니라 지옥 같은 현실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방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습기 찬 공기가 훅 끼쳐왔고 좁은 방 안에는 이불 하나와 낡은 노트북 한 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녀는 너무나도 야위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지혁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5년 전 그가 사랑했던 그 눈동자만큼은 여전했다. 서유는 눈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환영을 보는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그의 옆에 서 있는 별이를 발견하고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별아, 너 어디 갔었어?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서유는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했고 별이 역시 엄마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혁은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았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서유는 한참을 아이를 안고 울다가 문득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들어 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원망이 뒤섞여 있었는데 지혁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오랜만이야, 이서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뒷걸음질 쳤고 그녀의 몸은 공포로 인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알고 여기를? 서윤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듯 작았지만 지혁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아이가 있다는 걸.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왜 나한테 알리지 않았어? 지혁의 질문은 추궁이 아니라 애원이었고 그것은 그동안 그녀를 찾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원망이기도 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당신은 다른 세상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말은 지혁의 가슴을 후벼 팠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니. 그날 밤 서로가 나누었던 그 깊은 교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대문을 걷어차는 소리가 좁은 옥탑방을 울렸다. 이봐요, 아줌마 애 데리고 도망간 거 다 알아. 문 열어, 빚쟁이들이었다. 서유는 공포에 질려 아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고 별이는 겁에 질린 엄마를 보호하려는 듯 두 팔을 벌려 앞을 막아섰다. 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갈무리했다.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졌다. 그는 천천히 재킷을 벗어 서윤의 어깨에 덮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눈 감고 있어. 아이 귀도 막고. 금방 끝낼 테니까. 지혁이 뒤로 돌아 방문을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든든해 보였고 서윤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보호받는다는 감각에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문이 열리고 지혁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밤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그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낡은 철제 대문을 박차고 나온 지혁의 눈앞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위협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세 명의 사내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이질적인 존재인 지혁의 등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잠시 멈칫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헐렁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문신이 드러난 팔뚝을 과시하며 욕설을 내뱉던 그들의 입에서 나오던 거친 언어들은 지혁이 뿜어내는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지혁은 더러운 흙탕물이 튄 구두 끝을 무심하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인간에 대한 혐오감과 더불어 감히 내 사람을 건드린 것에 대한 살기 어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사내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침을 뱉으며 지혁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지혁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게 명령했다. 처리해, 지금 바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명료하게 울려 퍼졌고 그 짧은 순간 골목의 분위기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지역의 태도에 격분하여 달려들려는 찰나 골목 입구에서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찢으며 쏟아져 들어왔고 좁은 언덕길을 가득 메우는 검은색 세단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한성그룹의 최정예 보안팀과 법무팀이 탑승한 차량들이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신속하게 골목을 포위했고 차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요원들이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사내들을 제압했다.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비명을 지르는 사내들을 뒤로하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 실장이 지역에게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상황을 보고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이 구역의 채권 매입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으며 불법 추심에 대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김 실장이 건넨 태블릿에는 서윤을 괴롭혔던 사채업자들의 장부가 띄워져 있었는데 그 속에 적힌 금액은 지역이 마시는 와인 한 병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푼돈이었다. 지역은 허탈함에 헛웃음을 흘리며 그 숫자를 노려보았는데 고작 이 정도의 돈 때문에
그토록 사랑스럽던 여자가 지옥 같은 곳에서 떨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사채업자에게 다가가 쪼그리고 앉아 눈높이를 맞추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 아들이 너희 때문에 잠을 설쳤어. 그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텐데 법이 허용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갚게 해주지. 지역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곧 닥쳐올 현실에 대한 예고였기에 사내들은 공포에 질려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지역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렸다. 그는 김 실장에게 뒷수습을 맡기고 다시 옥탑방으로 향했는데 방금 전까지 느꼈던 분노는 문고리를 잡는 순간 깊은 슬픔과 연민으로 바뀌어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서유는 여전히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밖에서 들려오던 소란이 멈추고 정적이 찾아오자 더욱 불안해하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지역은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떨고 있는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 얇은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앙상한 뼈마디가 그의 손바닥을 아프게 찔러왔다. 이제 다 끝났어, 서윤아. 더 이상 아무도 너희를 괴롭히지 않아가자. 집으로. 지역의 목소리는 달콤한 유혹처럼 들렸지만 서윤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의 손길을 거부했다. 그녀에게 있어 지역은 너무나도 먼 세상의 사람이었고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들켜버린 수치심 때문에 그를 똑바로 바라볼 수조차 없었다. 나는 못 가요. 아니, 안 가요. 당신이 왜 빚을 갚아줘요.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동정 따위 필요 없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지만 자존심만은 굽히지 않으려는 듯 단단했다. 하지만 지역은 물러서지 않았는데 지금 그녀를 이곳에 두고 간다면 평생을 후회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잠들어 있는 별이를 바라보며 잔인하지만 가장 확실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래, 나에 대한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아이를 봐줘. 아이가 이런 곳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빚쟁이들에게 쫓겨 사는 게 네가 원하는 삶이야. 지역의 말은 서윤의 가장 아픈 부분을 정통으로 찔렀고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별이는 천재야. 내가 봤어. 그 재능을 이런 시궁창에서 썩게 둘 셈이야. 엄마라는 이유로 아이의 미래까지 망칠 권리는 없어. 지역의 말은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아이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과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었다. 서윤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쏟아냈다. 짐 챙겨 당장. 지역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고 서윤은 홀린 듯이 일어나 주섬주섬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사실 챙길 것이라고는 옷 몇 벌과 별이의 노트북 그리고 낡은 앨범 한 권이 전부였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가 쌓아온 삶의 무게가 고작 배낭 하나에 다 들어간다는 사실이 서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지역은 별이를 다시 안아들고 앞장서서 걸었고 서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옥탑방을 나서는 순간 서윤은 지난 수년간 자신을 가두었던 감옥에서 해방되는 듯한 느낌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리가 후들거렸다. 골목길을 내려오는 동안 동네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이 기이한 행렬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최고급 세단들과 검은 정장의 사내들 사이로 걸어가는 서윤의 모습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다. 지역은 뒷좌석 문을 직접 열어주며 서윤을 태웠고 그녀가 머뭇거리자 가볍게 등을 떠밀어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이 파묻히자 서윤은 긴장이 풀리며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아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자 차 안은 완벽한 정적 속에 잠겼고 오직 미세한 엔진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별이는 지역의 품에서 잠이 든 채로 뒷좌석 서윤의 무릎으로 옮겨졌고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차 안의 무거운 공기를 조금이나마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다. 차가 출발하고 달동네가 멀어질수록 창밖의 풍경은 점차 화려해졌는데 한강의 다리를 건너며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서윤에게는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룸미러를 통해 운전하는 지역의 눈과 마주쳤는데 그 눈빛은 5년 전 그날 밤처럼 뜨거우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여서 가슴이 저릿해왔다.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서윤이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지역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미안해. 너무 늦게 찾아서 정말 미안해. 그의 사과는 변명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사죄였기에 서윤은 더 이상 그를 원망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피곤했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남자가 만들어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한성그룹이 소유한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서윤은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고도 때문인지 아니면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눈앞에 펼쳐진 지역의 집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갤러리 같았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으며 곳곳에 놓인 예술 작품들은 서윤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별이는 잠결에도 낯선 환경을 감지했는지 서윤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방은 2층에 준비해뒀어. 필요한 건 다 있을 거야. 오늘은 일단 쉬어. 지역은 서윤과 별이를 2층 손님방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은 서윤이 살던 옥탑방 전체보다 더 넓고 아늑했다. 침대 위에 별이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서윤은 방을 나가려는 지역의 소매를 조심스럽게 잡았다. 내일 날이 밝으면 떠날 거예요. 돈은 꼭 갚을게요. 그녀의 말에 지역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서윤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연민이 아닌 냉철한 사업가로서의 계산이 깔려 있었다. 떠난다고 누구 마음대로 지역은 한 걸음 다가와 서윤을 벽으로 몰아붙였고 그의 강한 기세에 눌려 서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내 아이야. 내 핏줄이고 법적으로도 내가 아버지야. 지역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고 서윤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서윤이 항변하려 했지만 지역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잔인한 통보를 날렸다. 지금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나는 친권 소송을 시작할 거야.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동원해서 당신이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양육권을 가져올 거야. 서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눈물이 그렁그렁한 서윤의 눈을 바라보며 지역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겉으로는 냉정을 유지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서윤은 자존심이 강한 여자라서 호의나 동정으로는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아이를 핑계로 협박에 가까운 강요를 해야만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둘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선택해 여기서 나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살 건지 아니면 법정에서 아이를 뺏기고 평생 그리워하며 살 건지. 지역의 말은 협박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제발 곁에 있어달라는 절박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서윤은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고 지역은 그런 그녀를 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악역을 자처해서라도 그녀와 아이를 지켜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으니까. 잠든 별이가 뒤척이며 잠꼬대를 하자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아이에게로 향했다. 엄마,
아빠.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단어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며 묘한 울림을 주었다. 지역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섰고 닫히는 문 너머로 서윤의 흐느낌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거실로 나온 지역은 와인바에 기대어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다. 붉은 와인이 글라스에 채워지는 것을 보며 그는 오늘 밤 자신이 저지른 짓을 곱씹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협박해서 곁에 두는 비겁한 남자가 되어버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어떻게든 그녀의 곁에 머물면서 잃어버린 5년의 시간을 보상하고 상처 입은 그녀의 마음을 치유해 주겠다고 다짐했다. 통유리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지역의 눈에는 오직 2층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보일 뿐이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전쟁 같은 일상이 시작되겠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그들이 같은 지붕 아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역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밤이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서윤의 감긴 눈꺼풀을 간지럽혔을 때 그녀는 습관처럼 몸을 움츠리며 이불을 끌어당겼다. 옥탑방의 눅눅한 습기와 곰팡이 냄새 대신 은은한 라벤더 향과 보송보송한 최고급 침구의 감촉이 느껴지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낯선 천장과 광활하게 펼쳐진 침실의 풍경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지난밤의 일들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고 현실 감각이 돌아오자마자 밀려오는 것은 안도감이 아닌 막막한 두려움이었다. 서윤은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별이는 이미 일어나고 없었고 침대 맡에는 갈아입을 옷과 함께 아이와 거실에 있습니다라고 적힌 지역의 메모만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을 때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조작하고 있는 별이와 그 맞은편에서 팔짱을 낀 채 심각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지역의 모습이었다. 50층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최첨단 스마트 홈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었지만 지금 그 시스템은 어딘가 이상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주인님. 커피 온도는 85도로 맞출까요? 아니면 그냥 차가운 물이나 마시고 정신 차리실래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AI의 목소리는 기계적인 여성의 음성이 아니라 장난기 가득한 소년의 말투였고 심지어 끝부분에는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까지 섞여 있었다. 지역은 미간을 찌푸리며 벽면에 부착된 컨트롤 패널을 노려보았는데 그곳에는 시스템 해킹 완료, 별이 구역이라는 문구가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한별, 네가 한 짓이니 이 집의 보안 시스템은 이스라엘 군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건데 고작 10분 만에 뚫었다는 게 말이 돼. 지역의 목소리에는 질책보다는 경이로움이 섞여 있었지만 별이는 태연하게 우유가 든 컵을 들어 올리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군사 기술이라뇨. 그냥 오픈소스 몇 개 섞어 놓은 스파게티 코드던데요. 보안 패치도 3년 전 버전이고요. 아빠가 사기당한 것 같아요. 아이의 거침없는 독설에 지역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고 서윤은 그 기묘한 부자푸즈의 대화를 들으며 헛웃음을 삼켰다. 서윤의 인기척을 느낀 두 남자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쏠렸는데 지역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부드러워졌다가 이내 다시 냉철한 사업가의 눈빛으로 돌아왔다. 일어났어. 식사부터 하지. 지역은 식탁을 가리켰고 그곳에는 호텔 조식 못지않게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그 음식들이 모래알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식탁에 앉으라는 지역의 권유를 무시하고 별이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밥 생각 없어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짐 챙겨서 나갈게요. 빚은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고 그것은 그녀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지역은 예상했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계약서야 읽어보고 결정해 나가는 건 도장을 찍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 서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 읽어내려갔는데 동거 및 양육에 관한 협약서라는 제목 아래 적힌 조항들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었다. 서윤과 별이의 신변, 안전보장, 모든 채무의 변제, 별이의 교육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그 대가로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한 지역의 법적 배우자로서 대외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조항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배우자라니요.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구기며 묻자 지역은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차갑게 대답했다. 말 그대로야. 나는 지금 당장 결혼할 여자가 필요하고 너는 안전한 울타리가 필요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래지. 지역의 말투는 건조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 이면에는 서윤을 세상의 비난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서윤에게 그 말은 모욕으로 들릴 뿐이었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는 물건이 아니에요. 돈으로 나를, 우리 아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윤은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현관을 향해 걸어갔지만 별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묵묵히 시리얼을 씹고 있었다. 별아 일어나 가자. 엄마랑 가야지. 서윤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별이는 고개를 저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나가면 우리 어디로 가? 다시 그 곰팡이 냄새나는 방으로? 아니면 찜질방? 아이의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에 서윤은 말문이 막혔고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왔다. 별이는 태블릿 화면을 띄워 허공에 홀로그램처럼 투사했는데 그 화면에는 뉴스 기사와 한성그룹의 주주총회 일정표가 떠 있었다. 엄마가 거절하면 아빠는 다음 달에 마녀랑 결혼해야 돼. 할아버지가 정해준 그 무서운 아줌마 알지? JS 그룹 막내딸. 별이가 가리킨 사진 속 여자는 날카로운 인상의 미녀였지만 눈매가 사납고 차가워 보였다. 내가 해킹해서 문자 내역을 봤는데 그 아줌마는 아이들을 혐오한대. 만약 아빠가 그 아줌마랑 결혼하면 나는 기숙학교로 쫓겨날 거고 아빠는 평생 불행하게 살 거야. 별이의 분석은 냉철했고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기에 서윤은 충격을 받은 채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다. 지역 역시 당황한 듯 헛기침을 했지만 별이의 말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회장님,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아빠가 숨겨둔 아들이 있다는 걸 알면 당장 나를 뺏어 가려고 할 거야. 엄마는 힘이 없으니까 뺏기겠지. 별이의 말은 잔인한 팩트 폭격이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한성그룹의 총수가 자신의 핏줄을 밖으로 돌게 놔둘 리 없었고 서윤과 같은 힘없는 미혼모가 거대 로펌을 상대로 양육권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0에 수렴했다. 그러니까 엄마, 계약해.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엄마가 나랑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별이는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운 표정으로 결단을 촉구했고 그 모습에서 서윤은 아이가 겪었을 불안감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 서윤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지역을 바라보았는데 그는 침묵 속에서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지만 제발 떠나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듯했다. 지역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이가 정확해. 아버지는 냉혹한 분이야. 내가 결혼을 거부하면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서 후계자 교육을 시킬 거야. 당신은 평생 아이 얼굴도 못 보게 될 수도 있어. 그것은 협박이 아닌 현실에 대한 경고였고 서윤은 다리가 풀려 식탁 의자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자존심이나 감정 따위는 아이의 미래와 안전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조건이 있어요. 서윤이 한참 만에 입을 열자 지역의 표정에 미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말해 뭐든지 들어줄 테니까. 지혁이 대답하자 서유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진짜 부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쇼윈도 부부일 뿐이고 각방을 쓸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자립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이 계약을 파기하고 아이와 함께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서윤의 조건은 지혁에게 뼈아픈 말이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 당장은 그녀를 곁에 두는 것이 최우선이었고 그녀의 마음을 얻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였다. 좋아, 약속하지. 기간은 2년이야. 그동안은 내 아내로서 그리고 한성그룹의 안주인으로서 대우받게 될 거야. 지혁이 만년필을 내밀자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 하단에 서명했다. 사각거리는 펜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갈랐고 그것은 두 사람의 운명을 묶는 족쇄가 채워지는 소리와도 같았다. 도장을 찍는 순간 별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식탁 위로 뛰어올라 춤을 추기 시작했다. 야오, 이제 마녀 아줌마는 안 봐도 된다. 엄마, 아빠, 이제 우리 한 팀이야.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서유는 쓴웃음을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작은 배에 올라탄 듯한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그때 현관 초인종 소리와 함께 인터폰 화면에 중후한 노신사의 얼굴이 나타났다.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문을 열어주시죠.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자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지혁은 욕설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별이는 재빠르게 식탁 밑으로 숨으려 했다. 아빠, 할아버지가 벌써 냄새를 맡고 왔나 봐. 내 해킹 실력이 부족했나. 별이가 울상인 얼굴로 묻자 지혁은 고개를 저으며 아이를 안심시켰다. 아니야, 너는 잘했어. 아버지가 너무 빠른 것뿐이야. 지혁은 서윤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준비됐어.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야. 내 손 잡아 절대 놓지 말고.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혁의 크고 따뜻한 손을 맞잡았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갑게 식어있던 그녀의 손을 감싸 안았고 서윤은 심호흡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결혼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시작이었다. 지혁이 현관문을 열자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한성그룹 회장 한태산이 지팡이를 짚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지혁을 지나쳐 서윤과 별이에게 꽂히는 순간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제법 귀여운 사고를 쳤더구나. 지혁아, 설명해 보거라. 이 여자와 아이가 누구인지. 태산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공기를 짓누를 만큼 무거웠다. 지혁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아버지를 마주 보았다. 제 아내와 아들입니다. 인사드리세요. 지역의 폭탄 선언에 태산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수행원들은 숨을 죽였다. 서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지역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았다. 하지만 서윤의 다리 뒤에 숨어있던 별이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며 태산에게 윙크를 날렸다. 할아버지 안녕. 보안 시스템 비밀번호가 할머니 생일인 건 너무 식상하지 않아요. 아이의 당돌한 한마디에 태산의 얼음장 같던 표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파란만장한 동거 생활의 서막이었다. 한성그룹의 회장 한태산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펜트하우스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지만 그 공기의 질감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적막이 고독하고 차가운 단절의 의미였다면 지금의 고요함은 낯선 타인들이 한 공간을 공유하며 만들어내는 긴장감과 어색함이 뒤섞인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서윤은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넓은 집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기 위해 애쓰고 있었는데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걷는 것은 물론이고 물을 마시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했다.
지역은 서재에 틀어박혀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거실을 배회하는 서윤의 작은 인기척에 곤두서 있었고 문틈으로 보이는 그녀의 그림자를 쫓느라 보고서의 문장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제공한 호의를 부담스러워하며 죄인처럼 구는 서윤의 태도가 못마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겪었을 지난 5년의 세월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왔다. 며칠 후 본격적인 동거 생활이 시작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더욱 견고해지는 듯 보였는데 그것은 서로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다른 생활 방식과 계급의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때문이었다. 서윤은 최고급 식재료가 가득한 냉장고를 열어보고도 무엇 하나 마음대로 꺼내 쓰지 못했고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는 바닥을 굳이 물걸레로 직접 닦으려 했다. 지역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무릎을 꿇고 거실 바닥을 닦고 있는 서윤을 발견하고는 화를 내듯 걸레를 빼앗아 던져버린 사건은 두 사람의 갈등을 표면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 집에 가사 도우미가 3명이나 있어 당신은 내 아내 역할을 하러 온 거지. 식모살이를 하러 온 게 아니야. 지역의 날카로운 지적에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밥값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깊게 서려 있었다. 이 숨막히는 냉전 상태를 참지 못한 것은 다름 아닌 5살 꼬마 한별이었는데 아이는 특유의 영악함과 천진난만함을 무기로 두 어른 사이를 오가며 사랑의 큐피드 작전을 개시했다. 주말 오후 별이는 거실의 온도 조절 시스템을 해킹하여 실내 온도를 18도까지 떨어뜨려 놓았고 춥다며 오들오들 떠는 연기를 하며 서윤과 지역을 소파로 불러 모았다. 아빠, 엄마, 나 너무 추워요. 체온을 나누면 따뜻해진다고 과학책에서 봤는데 셋이 같이 껴안고 있으면 안 돼요. 아이의 뻔뻔한 요구에 지역은 당황하며 난방을 켜려 했지만 시스템은 오류 관리자 권한 잠금이라는 메시지만 띄울 뿐 작동하지 않았다. 결국 세 사람은 두꺼운 담요 하나를 나눠 덮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어깨와 허벅지가 닿을 때마다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영화가 중반부를 넘어갈 무렵 꾸벅꾸벅 졸던 별이가 서윤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자 두 사람 사이에는 더욱 짙은 어색함이 감돌았다. 지역은 곁눈질로 서윤을 훔쳐보았는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녀의 옆모습은 5년 전 그날 밤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워서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때 서윤이 담요를 고쳐 덮으려다 실수로 지역의 손등을 스쳤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거두려던 그녀의 손목을 지역이 반사적으로 낚아챘다.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서윤이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지역은 그녀의 손목을 놓아주지 않고 가만히 그 온기를 느꼈다. 계속 피해 다닐 건가? 우리는 한 배를 탔어. 적어도 서로가 불편해서 숨막혀 죽을 정도는 아니어야지. 지역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서윤은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권위적인 회장님이 아닌 한 남자의 외로움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지역이 회사에서 가져온 골치 아픈 프로젝트 파일 때문이었다. 한성그룹이 사활을 걸고 개발 중인 차세대 보안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하여 출시가 연기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지역은 며칠 밤을 새우며 코드를 분석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해 예민해져 있었다. 늦은 밤 서재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하던 지역은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테라스로 나갔고 그 사이 물을 마시러 나왔던 서윤이 열려있는 노트북 화면을 보게 되었다. 복잡한 코드로 가득 찬 화면은 일반인에게는 외계어처럼 보였겠지만 서윤에게는 익숙하고 그리운 고향의 언어와도 같았기에 그녀는 홀린 듯이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다.
화면 속의 코드는 논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었지만 특정 루프 구간에서 메모리 누수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었는데 서유는 그것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손가락이 움직였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망설이다가 결국 키보드에 손을 올렸고 5년 만에 다시 만져보는 기계식 키보드의 타건감에 전율을 느끼며 빠르게 코드를 수정해 나갔다. 그녀의 손놀림은 물 흐르듯 유려했고 10분 만에 수천 줄의 코드 속에 숨어있던 오류를 찾아내어 간결하고 우아한 알고리즘으로 대체해버렸다. 작업을 마친 서유는 화들짝 놀라며 로그 기록을 지우고 도망치듯 방으로 돌아갔지만 그녀가 미처 닿지 못한 컴파일 완료 창에는 성공 삭세스라는 녹색 문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테라스에서 돌아온 지역은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는데 오류투성이었던 코드가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행 속도 또한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당연히 이것이 천재 해커인 아들 별이의 짓이라고 생각하고 아이의 방으로 찾아갔지만 곤히 자고 있는 별이를 깨울 수는 없어 다음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물어보았다. 한별, 어제 내 노트북 만졌니? 코드가 수정되어 있던데. 지혁의 질문에 별이는 시리얼을 우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제는 일찍 잤는데요. 그리고 그 코드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는 좀 더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코딩을 좋아하지만 그건 되게 섬세하고 뭐랄까, 엄마가 짜준 목도리처럼 따뜻하고 꼼꼼한 스타일이던데요. 별이의 무심한 대답에 지혁의 시선이 천천히 서윤에게로 옮겨갔다. 서윤은 묵묵히 국을 떠먹고 있었지만 숟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귀끝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지혁은 그제야 깨달았다. 5년 전 호텔바에서 그녀가 했던 말. 저는 컴퓨터랑 대화할 때가 제일 편해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코드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나는 취중 진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단순히 빚에 쫓기는 미혼모가 아니라 한때는 빛나는 재능을 가진 프로그래머였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그 날개를 접어야만 했던 것이었다. 지혁은 서윤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녀의 초라한 행색 뒤에 숨겨진 지적이고 강인한 내면을 발견하자 가슴속에서 묘한 존경심과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그는 식사가 끝난 후 서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덕분에 회사를 구했어. 당신 실력 생각보다 훨씬 대단하던데. 지역의 칭찬에 서윤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나서 손이 멋대로 움직인 거예요. 잊어주세요. 그녀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지역은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왜 숨기려고 해? 그 재능을 썩히는 건 죄악이야. 원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줄게. 지역의 제안은 서윤에게 달콤한 꿈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현실의 벽을 자각하게 만드는 아픈 말이기도 했다.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오른팔 소매를 걷어 올렸다. 코딩은 손이 빨라야 해요. 하지만 저는 그녀가 걷어 올린 팔목 안쪽에는 화상으로 인해 피부가 엉겨붙은 흉측한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신경 손상까지 의심되는 깊은 상흔이었다. 3년 전이에요. 빚쟁이들이 집에 불을 질렀을 때 별이를 안고 나오다가 그 뒤로는 손가락 감각이 예전 같지 않아서 오래 타이핑을 못해요. 서윤의 담담한 고백에 지역은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을 받았다. 어젯밤 그녀가 수정한 코드가 짧고 간결했던 이유가 단순히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오래 타이핑할 수 없는 손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지역은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흉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는데 거칠고 울퉁불퉁한 피부의 감촉이 그의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왔다. 이 상처,
나 때문이야. 내가 곁에 없어서.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생긴 거야. 지역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갈라지고 있었다. 서유는 자신의 흉터를 혐오스럽게 바라보지 않고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어루만지는 지역의 손길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치부였고 여자로서의 자존감을 갉아먹던 상처였지만 지역의 눈빛은 그것을 훈장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 탓 아니에요. 이건 엄마로서의 훈장이라고 생각해요. 별이를 지켰으니까요. 서윤이 애써 밝게 말하려 했지만 지역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예고 없는 포옹에 서윤은 굳어버렸지만 지역의 단단한 가슴과 그에게서 나는 짙은 우두 향이 그녀를 감싸 안자 긴장이 탁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손이 되어줄게. 당신이 코딩하고 싶은 세상. 꿈꾸던 미래 내가 다 타이핑해줄게. 그러니까 다시는 혼자 아파하지 마. 지역의 귓속말은 서윤의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열어젖혔다. 그것은 사랑 고백보다 더 깊고 진한 맹세였으며 두 사람의 영혼이 진정으로 공명하는 순간이었다. 별이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소리 없이 방문을 닫아주었다. 거실의 넓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서로를 안고 있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그 순간만큼은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도 봄바람처럼 훈훈하게 변해 있었다. 지역은 서윤을 아는 팔에 더욱 힘을 주며 다짐했다. 이 여자의 상처를 낫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도 좋다고. 그리고 반드시 그녀를 다시 빛나게 만들겠다고. 한성그룹의 창립 30주년 기념 갈라는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그의 가장 화려한 행사였지만 서윤에게는 피하고 싶은 처형대와도 같았다. 지역은 아침부터 유명 디자이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을 펜트하우스로 불러들여 그녀를 치장하게 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자신의 파트너로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철저한 전략이었다. 서윤은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여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현기증을 느꼈는데 짙은 남색의 벨벳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긴 소매는 팔목의 화상 흉터를 완벽하게 가려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목을 조르는 족쇄처럼 느껴져 숨쉬기조차 버거웠다. 지역은 그런 그녀의 뒤에 서서 어깨에 손을 올리며 거울을 통해 시선을 맞췄다. 고개 들어 당신은 한지역의 아내야. 그 누구도 당신을 무시할 수 없어.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단한 바위처럼 믿음직스러웠지만 서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열등감과 두려움까지 씻어내지는 못했다. 행사장인 그랜드 호텔 볼룸에 도착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쏟아졌고 서윤은 눈을 질끈 감으며 지역의 팔을 꽉 움켜쥐었다. 지역은 보폭을 줄여 그녀의 걸음에 맞춰주며 귓가에 끊임없이 괜찮다고 속삭여 주었지만 서윤의 귀에는 웅웅거리는 이명만이 들릴 뿐이었다. 연회장 안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가식적인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베일에 쌓여 있던 한지역의 아내에게 꽂혀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질투가 뒤섞인 끈적한 시선들이었고 서윤은 발가벗겨진 채 군중 속에 던져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별이는 아이들의 출입이 제한된 구역이라 호텔 스위트룸에서 베이비시터와 함께 머물기로 되어 있었기에 서윤은 의지할 곳 없이 오로지 지역의 손길 하나에만 매달려야 했다. 지역이 잠시 주요 주주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는데 우아한 걸음걸이로 서윤에게 다가오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JS그룹의 막내딸이자 지역의 정략결혼 상대였던 최유라였는데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피를 머금은 장미처럼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도끼를 품고 있었다. 유라는 서윤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소문으로만 듣던 신데렐라가 바로 당신이군요.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더 평범하네요.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초라하다고 해야 할까요? 유라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내용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서윤의 가슴을 찔렀다. 서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유라는 멈추지 않고 샴페인 잔을 흔들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지역 오빠가 잠시 호기심에 주워온 길고양이 같은데 주제 파악은 좀 하셔야죠. 이곳은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옷으로 흉터를 가린다고 해서 그 천박한 출신까지 가려지지는 않거든요. 유라의 말은 서윤이 가장 감추고 싶었던 아픈 곳을 정확하게 가격했고 서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다. 유라는 5년 전 지역과 서윤의 스캔들을 이미 조사해 알고 있었으며 서윤이 가진 빚과 과거까지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다. 아이를 볼모로 잡고 협박했나요? 아니면 침대 위에서의 기술이 좋았나? 어느 쪽이든 역겹네요. 조만간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테니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두세요. 유라는 서윤의 귓가에 독서를 퍼붓고는 우아하게 뒤돌아 사라졌고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근처 기둥을 붙잡고 겨우 버티고 서 있었다. 그때 행사장 중앙의 대형 스크린이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바뀌었는데 원래 예정되어 있던 한성그룹의 신규 프로젝트 속에 영상 대신 정체불명의 데이터 코드가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무대로 뛰어 올라갔지만 화면에는 기밀 데이터 전송 중이라는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것은 한성그룹이 극비리에 개발 중인 차세대 보안 솔루션의 핵심 소스 코드였고 이것이 유출된다면 회사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의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지역은 사색이 되어 보안팀장에게 고함을 쳤고 사람들은 공포와 혼란에 빠져 웅성거렸다. 바로 그 순간 최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서윤을 손가락질했다. 저 여자예요. 제가 봤어요. 방금 저 여자가 핸드폰으로 뭔가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확성기를 댄 것처럼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윤에게로 쏠렸다. 보안 요원들이 서윤을 포위했고 서윤은 너무 놀라 해명할 말조차 찾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무슨 소리야? 내 아내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지역이 인파를 해치고 달려와 서윤의 앞을 막아섰지만 유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핸드폰을 들어 보였다. 아니요, 오빠. 증거가 있어요. 저 여자가 며칠 전 오빠의 노트북을 해킹해서 코드를 수정했다는 로그 기록을 제가 입수했어요. 유라가 제시한 증거는 며칠 전 서윤이 지역을 돕기 위해 수정했던 바로 그 코드 로그 기록이었는데 교묘하게 편집되어 마치 그녀가 스파이웨어를 심은 것처럼 조작되어 있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아이를 이용해 집에 들어오고 오빠의 신뢰를 얻은 다음 핵심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한 거라고요. 유라의 주장은 그럴듯한 논리를 갖추고 있었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서윤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도와주려고. 서윤이 울먹이며 부정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군중의 비난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억울함보다 지역에게 또다시 짐이 되고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숨이 막혀왔다. 지역은 유라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함부로 말하지 마. 아직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어. 내 사람은 내가 판단해. 하지만 상황은 지역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현장에 있던 경찰청 고위 관계자와 검찰 측 인사들이 지역에게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서윤의 연행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한 회장님, 국가 핵심 기술 유출 혐의입니다. 일단 동행해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은 주먹을 꽉 쥐며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았다. 지역씨. 그러지 마요, 회사. 망가지잖아요. 서윤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지역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여기서 저항하면 지역까지 공범으로 몰려 한성그룹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서윤아, 안 돼, 내가 해결할 거야. 가지마. 지역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서윤은 천천히 그의 손을 놓았다. 보안 요원들이 서윤의 양팔을 붙잡았고 그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연회장을 끌려나갔다. 화려한 드레스는 이제 죄수복처럼 보였고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는 그녀를 난도질했다. 지역은 끌려가는 서윤의 뒷모습을 보며 피가 끓어오르는 분노와 무력감을 느꼈다.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남자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사랑하는 여자 하나 지키지 못하고 눈앞에서 빼앗기는 현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유라를 돌아보았는데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한편 호텔 스위트룸에서 이 모든 상황을 태블릿으로 지켜보고 있던 한 아이가 있었다. 별이는 화면 속에서 엄마가 울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쥐고 있던 장난감 로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아이의 눈빛은 더 이상 5살짜리 꼬마의 천진난만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차가운 사례와 분노로 불타오르는 지역과 똑 닮은 맹수의 눈빛이었다. 감히 우리 엄마를 건드려. 아줌마가 실수한 거야. 아주 큰 실수를. 별이는 자신의 로봇 가방에서 메인 노트북을 꺼내 펼쳤고 작고 통통한 손가락들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별이는 호텔의 CCTV 시스템을 해킹하여 연회장의 모든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유라의 핸드폰과 JS그룹의 서버로 우회 접속을 시도했다. 증거, 웃기지 마. 그딴 조작된 데이터로 누구를 속이려고. 별이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아이는 단순히 엄마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엄마를 모욕한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해줄 생각이었다. 화면 속에서 수많은 코드창들이 팝업되며 붉은색과 녹색의 숫자들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별이는 헤드셋을 눌렀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준비해, 아빠. 내가 판을 뒤집어 줄 테니까. 연회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지역은 주주들과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해명을 요구받고 있었다. 한태산 회장마저 굳은 표정으로 지역을 바라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여자가 스파이라니. 네가 판단력을 잃었구나. 아버지의 질책에 지역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금 당장은 변명보다 서윤을 구출할 방법이 필요했지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상태였다. 유라는 그런 지역에게 다가가 위로하는 척하며 속삭였다. 오빠, 너무 상심하지 마. 내가 수습해 줄게. 대신 JS그룹과의 합병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돼.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유라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호텔 네트워크의 최상위 권한을 탈취하고 있는 천재 해커 한별의 존재였다. 별이는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기 직전 숨을 고르며 화면 속에 갇혀있는 엄마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조금만 참아, 엄마. 이제 쇼타임이야. 별이의 손가락이 힘차게 엔터키를 타격하는 순간 호텔 볼룸의 조명이 일제히 꺼지며 암흑천지가 되었고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올랐다.
그랜드 호텔 볼룸을 집어삼킨 갑작스러운 어둠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는데 그것은 마치 연극의 막이 내리고 새로운 장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당황하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일렁이는 가운데 오직 무대 중앙에 대형 LED 스크린만이 기괴한 푸른빛을 내뿜으며 홀로 깨어 있었다.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가던 서윤은 그 푸른빛이 자신의 아들이 즐겨 사용하는 코딩 화면의 배경색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걸음을 멈추었다. 암흑 속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와 비명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곧이어 스피커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피드백 소음이 장내를 강타하며 모든 소음을 일순간에 잠재웠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변성기가 오지 않은 맑고 청아한 아이의 목소리가 최고급 음향 시스템을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 목소리는 장난기 가득했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어른보다도 침착하고 권위적인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깜짝 파티가 조금 늦어졌네요. 지루한 거짓말 드라마는 이제 끝내고 진짜 리얼리티 쇼를 시작해 볼까요? 별이의 목소리와 함께 스크린의 화면이 현란하게 바뀌기 시작했는데 복잡한 코드들이 비오듯 쏟아져 내리다가 이내 선명한 동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그것은 불과 1시간 전 호텔 VIP 대기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었는데 영상 속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최유라였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유라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신경질적으로 소파를 발로 차는 모습이 고화질로 생중계되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유라의 얼굴이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래, 그 여자가 들어오면 바로 스파이로 몰아세울 거야. 증거, 내가 알아서 심어놨어. 그 멍청한 보안팀장 매수하는데 얼마 들지도 않았다고. 영상 속 유라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표독스러웠고 그녀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의 고막을 때렸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과 어둠 속에 서 있는 유라를 번갈아 쳐다보았는데 영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유라가 해커를 고용해 조작된 로그 기록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언론사에 미리 서윤의 비방 기사를 배포하라고 지시하는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그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완벽한 사회적 매장이었으며 반박할 여지조차 주지 않는 잔인한 처형식이었다.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다들 속지 마. 유라가 악을 쓰며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려 했지만 그 순간 별이가 조명 시스템을 제어하여 핀 조명 하나를 유라에게 떨어뜨렸다.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유라는 마치 죄수처럼 눈을 뜨지 못하고 비틀거렸고 스피커에서는 별이의 차가운 비웃음이 흘러나왔다. 아줌마, 딥페이크 감별 프로그램 돌려보니까 조작 확률 0.1% 나오던데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자기 생일로 해놓는 건 너무 게으른 거 아니에요. 해킹하는데 3초도 안 걸렸어요. 지역은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피식거렸는데 그것은 통쾌함과 동시에 아들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에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서윤이 있는 위치를 찾아냈고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틈을 타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 손 놓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셋을 세기 전에. 지역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살기는 보안 요원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요원들은 반사적으로 서윤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고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다. 하지만 지역은 그녀가 바닥에 닿기도 전에 단단한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 늦어서 미안해. 지역의 따뜻한 체온이 닿자
서유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때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바뀌며 이번에는 서울 도심의 대형 전광판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는데 강남대로, 광화문, 명동 등 서울의 주요 거점에 있는 모든 5개 전광판에 유라의 만행이 담긴 영상이 동시 송출되고 있었다. 거리의 시민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전광판을 올려다보며 수군거리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자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안 돼. 끄라고 당장 꺼. 그녀는 패닉 상태에 빠져 머리를 쥐어뜯었지만 별이의 해킹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한성그룹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였다. 별이는 마지막으로 화면에 거대한 폭죽이 터지는 그래픽을 띄우며 명랑하게 외쳤다. 자, 이제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이에요, 아빠. 마무리는 아빠 몫이야. 별이의 큐사인이 떨어지자 볼륨의 조명이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눈이 부시게 밝아진 연회장 중앙에는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지역과 서윤만이 고고하게 서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가 그들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지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당당하게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한태산 회장조차 이 상황의 압도적인 반전의 말을 잃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 지역은 마이크를 잡고 장내를 둘러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오늘 여러분은 한성그룹 역사상 가장 추악한 음모와 가장 아름다운 진실을 동시에 목격하셨습니다. 그의 첫 마디의 장내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제 아내 이서윤은 산업 스파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뛰어난 프로그래머로서 제 부족함을 채워주고 회사의 위기를 막아낸 숨은 공로자입니다. 지역의 말에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서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경멸에서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갔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지역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지역은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옆에 나란히 세웠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지금 어디선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천재 해커는 지역은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 정면을 응시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제 아들 한별입니다. 그 선언은 연회장을 뒤집어 놓는 핵폭탄급 발언이었다.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천재적인 해킹 실력을 가진 아이를 자신의 핏줄이라고 공표하는 것은 재계의 상식을 뒤엎는 파격적인 행보였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내려 했지만 지역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앞으로 제 아내와 아들에 대한 그 어떤 억측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성그룹의 모든 법무팀과 보안 시스템은 오늘부터 오직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또다시 제 가족을 건드린다면 지역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최유라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때는 사회적 매장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각오하십시오. 그것은 경고가 아닌 선전포고였다. 지역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서윤의 손을 잡은 채 연회장을 빠져나갔는데 그들의 뒤로 모세의 기적처럼 인파가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다. 서윤은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지역의 손에서 전해지는 땀과 열기를 느끼며 이것이 꿈이 아님을 실감했다. 5년 전 아무도 모르게 숨어 살며 죄인처럼 지냈던 그녀가 이제는 세상의 중심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보호를 받으며 걷고 있었다. 호텔 로비로 나오자마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되는 유라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역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오르자 그곳에는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는 별이가 있었다. 아이는 한 손에는 막대 사탕을, 다른 한 손에는 태블릿을 든 채씩 웃고 있었다. 어때요? 내 연출 실력 할리우드 감독 데뷔해도 되겠죠. 별이의 너스레에 서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이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았다. 별아. 우리 아기.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윤의 뜨거운 눈물이 별이의 볼을 적셨고 별이 역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등을 토닥였다. 엄마 울지 마. 화장 번지면 팬더 돼. 아빠가 비싼 메이크업 시켜줬는데 아깝잖아. 아이의 농담에 서윤은 울다가 웃음을 터뜨렸고 지역 역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차는 한강변을 따라 달리고 있었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축복처럼 아름다웠다. 지역은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에서 서로를 안고 있는 서윤과 별이를 바라보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을 맛보았다. 그는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파티션을 내리고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별아, 오늘 정말 멋있었어. 아빠가 본 애커 중에 네가 최고야. 지역의 칭찬에 별이는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질렀다. 에이, 아직 멀었어요. 아빠 회사 보안 시스템이 너무 허술해서 쉬웠던 것뿐이에요. 보안 팀장 아저씨, 보너스 깎아야겠던데요.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별이가 가운데 눕고 지역과 서윤이 양옆에 누워 아이를 바라보는 구도는 어색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다. 별이는 하루의 긴장이 풀렸는지 금세 잠이 들었고 고른 숨소리를 내며 꿈나라로 떠났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던 지역의 손이 우연히 서윤의 손과 닿았고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손을 깍지 껴 잡았다. 고마워요. 오늘 일,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 서윤이 속삭이듯 말하자 지역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 내가 고마워. 당신이 별이를 낳아줘서.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내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이야. 지역은 몸을 일으켜 서윤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는데 그것은 계약 관계나 쇼윈도 부부의 연기가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향한 경건한 의식과도 같았다. 서윤은 눈을 감고 그 입맞춤을 받아들였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소리였고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서 그들의 밤을 비추고 있었고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피어난 꽃처럼 세 사람의 가족에는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행복의 절정에서 또 다른 시련이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한태산 회장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의 하늘이 유난히 맑고 투명하듯이 한성그룹을 뒤흔들었던 스캔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것은 완전한 안정이 아닌 새로운 변화를 앞둔 전조와도 같은 고요함이었다. 지역은 아침 일찍 본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비서실장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다. 회장님께서 세 분 모두를 본가로 부르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 초대가 아니라 한성그룹의 절대 권력자인 한태산 회장이 서윤과 별이를 가족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배제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최종 심판의 자리라는 것을 지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드레스룸에서 가장 단정한 슈트를 고르며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했는데
5년 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못해 사랑하는 여자를 놓쳤던 유약한 청년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이제는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거대한 산이라도 넘을 준비가 되어 있는 가장의 모습만이 비치고 있었다. 서윤 역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그녀는 화려한 명품 드레스 대신 지역이 선물해준 단정하고 우아한 투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처럼 불안에 떨거나 도망치고 싶어하는 기색이 사라져 있었고 오히려 닥쳐올 시련을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무서워하지 마.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다 막아낼 거야. 당신은 그저 내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돼. 지역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이자 서윤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역 씨 뒤에 숨지 않을 거예요. 저도 별이 엄마로서 그리고 당신 아내로서 당당하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한 울림이 있었고 지역은 그런 그녀가 더없이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게 느껴져 가만히 손을 맞잡았다. 성북동에 위치한 한태산 회장의 저택은 거대한 요새와도 같았는데 높은 담벼락과 울창한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그곳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속세와는 완전히 단절된 별세계처럼 느껴졌다. 육중한 철제 대문이 열리고 차가 저택의 긴 진입로를 따라 올라가는 동안 뒷좌석에 앉은 별이는 창밖의 풍경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와, 우리 집보다 마당이 100배는 넓은 것 같아요. 여기서 드론 날리면 진짜 재밌겠다, 아빠. 할아버지는 혼자서 이 넓은 곳에 살아요. 되게 심심하겠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지역은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그 넓은 저택은 지역에게 있어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엄격한 규율만이 존재했던 차가운 공간이었기 때문이었다. 현관에 도착하자 10수명의 고용인들이 도열하여 그들을 맞이했고 그 엄숙한 분위기에 서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지역의 팔을 꽉 붙잡았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응접실에는 한태산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창가를 향해 서 있었는데 그의 뒷모습에서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늙은 사자의 고독함이 묻어났다. 인기척을 느낀 태산이 천천히 몸을 돌려 세 사람을 응시했고 그 날카로운 눈빛이 서윤과 별이에게 꽂히는 순간 실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왔느냐? 짧고 건조한 인사말과 함께 태산은 소파에 앉으며 맞은편 자리를 권했고 지역은 서윤과 별이를 데리고 자리에 앉았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태산은 찻잔을 들어 올리며 입을 열지 않았고 그 숨막히는 기싸움 속에서 먼저 입을 뗀 것은 지역이었다. 어제 일은 죄송합니다. 사전에 상해 드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해서 놀라셨을 줄 압니다. 지역의 사과에 태산은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콧방귀를 뀌었다. 놀라 아니. 아주 볼만하더구나. 내 아들이 그렇게 요란하게 쇼를 할 줄은 몰랐다. 태산의 시선이 서윤에게로 옮겨갔고 그는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그녀를 훑어보았다. 네가 그 대단한 해커의 엄마냐?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던 여자가 하루아침에 한성그룹의 안주인 행세를 하니 세상이 참 우습게 보이지. 태산의 독설은 예상했던 바였지만 서윤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똑바로 태산의 눈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대답했다. 회장님, 저는 안주인 행세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제 아이와 남편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윤의 당돌한 대답에 태산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지역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건방지구나. 태산이 나직이 읊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묘한 흥미가 서려 있었다. 본론만 말아마 아이는 내놓고 너는 떠나라. 태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아이가 명석한 건 인정한다. 내 핏줄이 확실해. 그러니 그 재능은 내가 직접 키우겠다. 최고의 교육을 시켜서 한성의 후계자로 만들 거야. 하지만 너 같은 어미 밑에서 자라면 그 재능도 썩어버릴 테니 양육권은 포기해라.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주마. 태사는 미리 준비해 둔 수표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그 액수는 서윤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액이었다. 지역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지만 서윤이 그의 허벅지를 누르며 제지했다. 그녀는 수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산을 향해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돈으로 사람을, 가족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회장님은 참 외로운 분이시네요. 서윤의 말에 태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뭐라 외로워, 감히 누구 앞에서. 그때 조용히 주스를 마시던 별이가 태블릿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태산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이거 한번 보실래요? 아이의 돌발 행동에 수행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태산은 손을 들어 그들을 물러나게 했다. 별이는 태산의 무릎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고 화면을 재생시켰는데 그 영상은 태산이 10년 전 사별한 아내, 즉 지역의 어머니가 생전에 찍혔던 낡고 손상된 비디오 테이프 영상을 복원한 것이었다. 노이즈가 심해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었던 원본 영상은 별이의 독자적인 AI 업스케일링 기술을 통해 마치 어제 찍은 것처럼 선명한 4K 화질로 되살아나 있었다. 화면 속에서 젊은 시절의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어린 지역을 안고 있었고 카메라를 향해 여보, 우리 지역이 좀 봐요. 너무 예쁘죠? 라고 말하고 있었다. 태산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평생을 냉혈한으로 살아왔지만 아내를 잃은 슬픔만큼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았던 그에게 죽은 아내가 생생하게 살아 돌아온 듯한 영상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자 기적이었다. 이게 어떻게? 태산이 떨리는 손으로 화면 속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지자 별이는 태산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작은 손을 포개며 말했다. 아빠 서재 구석에 처박혀 있던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했어요. 아빠가 술 마실 때마다 이걸 보고 우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쳤어요. 할아버지도 할머니 보고 싶으셨죠. 아이의 순수한 물음에 태산의 눈가에 기어이 눈물이 고였고 그는 고개를 돌려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애썼다. 돈이나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할아버지, 저는 엄마가 없으면 코딩도 못하고 밥도 못 먹어요. 아빠도 엄마가 없으면 다시 슬퍼질 거예요. 우리는 셋이 있을 때 제일 강하고 행복해요. 별이의 말은 태산이 평생 쌓아온 고집과 아집의 성벽을 허무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태산은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테이블 위에 놓인 수표를 집어들어 반으로 찢어버렸다. 제 어미를 닮아서 제주 한번 기가 막히구나. 태산의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날카로운 가시는 사라져 있었다. 그는 지역을 바라보며 툭 던지듯 말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결혼식을 하든 혼인신고만 하든. 단 주말에는 아이를 데리고 와라. 밥이나 같이 먹자. 그것은 태산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양보이자 화해의 제스처였다. 지역과 서유는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별이는 신이 나서 할아버지 최고 다음에는 할아버지 골프 스윙 자세 교정해주는 프로그램 짜 드릴게요. 라며 태산의 목에 매달렸다. 태산은 당황하면서도 싫지 않은 듯 아이의 등을 어색하게 토닥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역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오랜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저택을 나서는 길. 하늘은
더욱 파랗게 빛나고 있었고 정원의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흐르는 침묵은 그 어떤 대화보다도 따뜻하고 충만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을 때 한성그룹 펜트하우스의 풍경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삭막했던 거실에는 서윤이 직접 고른 따뜻한 색감의 커튼과 카펫이 깔려 있었고 곳곳에는 별이가 만든 로봇 장난감과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어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했다. 서윤은 다시 대학원에 진학하여 컴퓨터 공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프리랜서 보안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고 이서윤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당당히 서고 있었다. 지역은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는 워커홀릭은 아니었다. 그는 매주 수요일을 가족의 날로 정해 일찍 퇴근하여 별이와 게임을 하거나 서윤과 함께 요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 세 사람은 거실의 대형 트리 아래에 모여 앉아 있었다. 별이는 산타 할아버지에게 최신형 그래픽 카드를 선물해 달라고 비는 코드를 짜고 있었고 서윤은 따뜻한 코코아를 타서 지역에게 건넸다. 행복해. 지역이 서윤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묻자 서윤은 그에게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꿈만 같아요. 가끔은 이 모든 게 깨질까봐 두려울 정도로요. 지역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단호하게 말했다. 꿈 아니야. 그리고 절대 깨지지 않아. 내가 지킬 거니까. 그의 말은 맹세였고 현실이었다. 별이가 작업을 마치고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며 누웠다. 아빠, 엄마, 나 졸려요. 자장가 불러주세요. 아이의 어리광의 지역과 서윤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총수와 천재 해커,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강인한 엄마가 모여 부르는 자장가는 음정도 박자도 맞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땅 위에 내려앉은 별들처럼 반짝였다. 그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되어 서로를 비추고 온기를 나누는 이 작은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해피엔딩의 첫 페이지였다. 사랑은 예고 없이 찾아온 버그 비역처럼 인생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 그 오류마저 수정하고 최적화하여 더 완벽한 삶이라는 프로그램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임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 별이는 몰래 일어나 자신의 비밀 서버에 접속했다. 화면에는 프로젝트 패밀리라는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에는 아빠가 엄마를 바라볼 때의 꿀 떨어지는 눈빛, 엄마가 아빠의 넥타이를 매줄 때의 설레는 표정, 그리고 할아버지가 자신을 보며 몰래 웃던 모습들이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었다. 별이는 키보드를 두드려 마지막 로그를 남겼다. 엔터키를 누르는 별이의 얼굴에 장난기 어린,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잘 자요. 나의 영웅들. 아이는 노트북을 덮고 다시 엄마 아빠의 따뜻한 품으로 파고들었다. 밤은 깊었지만 그들의 밤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